지금 그리고 여기 미래와의 관계 형성하기 인세원 지연. 희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에 있으며 미래에도 현재에 있을 것이다. 즉 희망은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한다. 시간은 내 존재와 관계없이 흘러간다. 내가 사라져도 이 지구에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로지 현재의 나만이 영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미래의 연계고리 역할을 한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 시간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희망은 우리가 현재에 있도록 도와준다. 때로는 현재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현재를 외면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갖는 이러한 기대는 희망이 아니다. 희망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고통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현재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다. 현재에 충실할 때야만 희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의 현실로 구체화될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였으며 미래는 다가오는 현재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시간은 오로지 현재로만 경험된다. 고통으로 인해 현재를 허비하면 그 결과인 미래는 고통의 연장선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커졌을 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죽음을 생각했다. 간혹 대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통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통증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것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통증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에 시달리기 전 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수술 후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외과에서 암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정신과에서의 트레이닝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난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들처럼 당신의 통증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절박한 호소가 지겨웠고 때때로 귀찮았다. 아파요. 괴로워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사로서 만났던 만성 통증 환자들은 죄다 이런 말만 끝도 없이 반복할 뿐이었다. 그때 나는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만성 통증과 상호작용하는 우울증, 우울증은 사람이 통증에 더 민감해지도록 만든다를 치료해 고통을 부분적으로나마 경감시켜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우울증보다는 그들이 겪는 통증과 고통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바라는 간절한 전제 조건, 즉 통증이 사라져야 자신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약을 한 움큼씩 매일 수년간 먹고 여러분의 시술과 흰견 수술까지 받아도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통증을 어떻게 일개 정신과 의사인 내가 없앨 수 있겠는가. 다만 나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오늘의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통증도 점차 줄어들 것임을 환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하면서 그분들의 작은 성취에 함께 기뻐하고 그분들이 오늘을 살도록 도우려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리고 통증에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현재를 미래로 만드는 법.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인 괴로움만 가중시키는 의미 없는 행위, 그러니까 시간 낭비다. 하지만 보통 이상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집착한다.
문제는 이때 연상되는 과거의 기억이 대부분의 판단 실수나 잘못했던 일 등이면 이는 결국 후회나 미련, 아쉬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기결된다는 것이다. 드물게 좋은 기억을 떠올리더라도 예전에는 내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버렸네 라면 부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만다. 때문에 우울감이 생겨나는 것이다. 한편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해 얼마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부정적인 결과가 예견될 만한 요소가 있거나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면 불안감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현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현재의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만다. 나 역시 우울증을 앓으며 현재의 고통과 직면하기 두려운 마음과 과거와 미래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하면서 끝도 없는 후회와 불안에 괴로워하곤 했다. 그러나 점차 우울증에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기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버텨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 해도 사람들을 만나거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약속을 하는 것만큼은 여전히 주저하곤 했다. 반년 뒤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한 달 후에 강의 일정을 잡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티며 살겠지만 미래에는 내가 어떤 상태가 될지 과연 그때까지 내가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울증에서 조금 더 회복된 지금의 나에게는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의 현재가 너무나 소중하다. 모든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며 모든 인간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현재는 나의 전부가 되었다. 신체적 고통을 이유로 절망하면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스러워졌다. 지금 이 순간의 현재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나는 다시 한 달 후 반년 후에 약속을 잡고 계획을 세운다. 어떠한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정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굳게 다짐하면서 당연한 일이지만 나의 고통이 언제쯤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시키려 하며 내가 세운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쓴다. 나는 내가 한 달 후에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음을, 반년 후에 약속을 지킴으로써 반년을 견뎌낼 수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현재는 미래와 관계를 맺고 마침내 미래가 되어간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가 정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내 환자들은 함께 이 고단한 현실을 버텨내며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모든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며 모든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현재는 나의 전부가 되었다. 희망에게 시간을,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지만 불안감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다.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데도 일상생활에서는 대개 불안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커진다.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신경계통은 과활성화 혹은 민감화된다. 이는 곧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며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다는 의미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의 변화는 정말이지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뇌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가상 시뮬레이션은 가능성이 낮은 최악의 상황과 그것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단지 최악의 상황, 실제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도록 자신을 몰아간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후에는 심한 경우 평생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살기도 한다. 폭락 시기의 주식시장을 생각해보자. 어떤 기업에 대한 나쁜 소문이 조금 떠돌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행여 주가가 떨어지진 않을까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점차 이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러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 하나 둘 그렇게 불안감에 시달리던 다른 투자자들도 일체의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간다. 즉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때 폭락이 시작되는 것이다. 불안감이 절대 원하지 않던 상황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동원력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두려움이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두려움은 인간 생존에 있어 가장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뇌의 가장 깊숙하고 오래된 부위인 변력계보다 구체적으로는 편도에서 발생한다. 생존에 대한 외부 위협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생명체의 반응은 맞서 싸우거나 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만약 편도에서 두려움이 발생하며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게 된다. 이에 반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고 희망을 갖도록 하는 등 고차원적인 기능에 관하여는 진화의 단계에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뇌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전두엽이다. 두려움은 원초적인 감정이며 즉각적으로 기능하려 한다.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고두고 후회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반응을 지연시켜야 한다. 최소한 우리의 뇌가 합리적인 판단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민물이 썰물로 변할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의 이유 말이다. 삶의 어느 순간 고통이 아주 커져버려 감당하기 힘든 크기가 되면 이 삶의 이유는 보이지 않고 죽음의 이유만 수백 가지 떠오르기도 한다. 세상에 나에게 죽으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다. 그럴 때마다 삶의 이유나 죽음의 이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우울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평소 살아야 할 이유 같은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이 직업인 철학자 말고는 없을 것이다. 내 삶이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 우울한 감정은 마치 서해와도 같다. 서해의 민물은 서서히 들어온다. 계속 보고 있으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두고 다시 보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이 상당히 들어차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물이 차오르다 보면 수백 미터 여른 해변이 어느새 바닷물로 가득해진다. 아마도 서해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해변과 풍요로운 갯벌은 마침내 민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은 빠진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한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최소한 3분을 기다려야 하지 않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겹다 해도 반드시 버텨야 한다. 때때로 민물의 시간이 아주 길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하라. 그건 역시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다. 물이 빠지고 난 후 우리는 다시 해변을 거니고 갯벌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민물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수그러들어 있을 것이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트라우마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는 세상이다.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어떤 사건을 겪은 후 그 사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후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 변화의 방향이 부정적일 때 이 사건을 일컬어 트라우마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대개의 경우 트라우마는 사람을 트라우마가 발생했던 그 시점 즉 과거에 붙잡아 둔다.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며 현재의 결과가 미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에 재경험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미래는 오지 않을 뿐더러 괴로운 과거가 무한 반복될 뿐이다. 끔찍했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끝도 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무한정 견뎌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마치 잔혹한 적군에게 사로잡혀 매일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포로와 같이 절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반복이므로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그것이 끝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다. 트라우마는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므로 현재의 자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할 수는 있다.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므로 그러나 사건이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그 사건은 지금의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꺼내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즉,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트라우마 극복에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양한 트라우마 사건들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발목을 잡힌 나머지 마치 멈춰버린 시계 마냥 미래를 맞이하지 못한다. 다행인 것은 바로 여기에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과거와 거리를 두고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면 된다.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면 오늘의 결과로 정상적인 미래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트라우마 극복의 시작이자 거의 전부다. 여가 시간에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금요일에는 가족과 외식을 하는 등 소소한 일상을 회복한다면 비로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과거가 마침내 진정한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멈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일 뿐이며 실제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우리 편이다. 이 시간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된다.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을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심 능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경에 찬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볼 마음의 이유를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현재 직면한 자신의 문제만 몰두하게 된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에 몰두하는 데만 써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인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 정말 커다란 고난은 아무리 몰두해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 머리만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만다. 관심과 호기심이 중요한 이유. 심리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그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고 당장 해결되지 못할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며 그것을 끝없이 되새김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내 코가 썩져인데. 이 말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곳에 향한 호기심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 코가 썩자가 아니라 5자, 6자가 되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면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심리적, 사회적 고립감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이어질 경우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 첫 번째는 정신적 방향으로 가는 경우로 이때는 환청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자극도 주어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내가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는 이상 현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감옥에서 좁은 톡방에 갇히게 된 일본 수감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는 좀 더 흔한 증상으로 신경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다.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가 대표적이다. 우리의 뇌는 건강한 자극을 받아야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는 뇌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매우 비싸고 성능 좋은 자동차를 해도 이를 전혀 타지 않은 채 오랫동안 세워놓기만 하면 배터리가 반전되는 등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또한 관심과 호기심을 이루게 하는 삶에서 새로움이 사라지고 친구도 잃게 된다. 이는 고인물이 썩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사회적 관계가 몽땅 증발해버려 고독 속에 홀로 남겨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하게 돼 여러 의미에서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고 함께할 친구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슬기롭게 견뎌낸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견뎌내고 나면 심리적으로 더욱 굳건해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의 삶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충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생전 처음 서울에 올라와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의 놀라움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처음 타본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나는 그것을 탄 채 몇 번이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런가 하면 기차가 어떻게 땅속으로 다닐 수 있는 건지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전기와 모터에 관심을 갖고 관련 책을 찾아 공부를 하기도 했다.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 했을 때 역시도 그때로부터 벌써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어제일처럼 생생하다. 당시 나는 처음 주치의로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환자를 잘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오로지 그 환자만 생각하곤 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했다. 환자분의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면담을 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면담을 해도 궁금한 것이 더 생겨났다. 환자분과 면담을 하고 나서는 책을 찾아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업무 기록에 채워넣었다. 매일 밤 몇 페이지씩 업무 기록을 써나가는 그 순간이 고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상태가 나아져서 퇴원 처방을 했던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렇듯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을 때 내 세상은 한층 더 커졌다. 그에 따라 내 정신의 키도 쑥쑥 커나갔음은 물론이다. 정신과 의사란 직업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 하지만 나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사실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삶에 공감하려면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의 이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과학적 호기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신과 1년차로 처음 환자를 담당했을 때 가졌던 감정을 되살리려 애쓴다. 환자로부터 배우며 환자를 위해 배우겠다는 마음가짐, 우화적 근거에 기반한 호기심, 타인의 인생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태도,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정신과 의사가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내 1년차의 모습이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이등병 혹은 신입사원 시절 처음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배웠고 또 성장했다.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그로 인한 무기력함과 매너리즘, 비관적 태도가 문제라고 느껴질 때에는 내 인생의 1년차로 되돌아가보자. 그때 어땠는지를 떠올려보고 다시 한번 현재로 돌아오자. 여전히 해보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다고 느끼질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집 안에서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다. 물론 집에서 개를 키우거나 이집트에 여행을 가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병처럼 유행했던 말, 롤러처럼 나의 인생은 오로지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많이 힘들지만 난 아직도 해보고 싶은 거,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결코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고 나 자신을 다독거린다. 그리고 이왕 계속 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징징거리지 말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스스로 굳게 다짐한다.